나무처럼 고요한 아버지. 민호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끝나고도 한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날의 햇빛은 유난히 희미했다. 민호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그 그림자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버스 안에서 그는 창가의 이마를 기대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잿빛이었고 파도는 낮게 부서졌다. 누군가 옆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병원 가야 해서요.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귓가에 남았다. 집은 부산 외곽의 언덕 위에 있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차시패 향이 섞여 나왔다. 벽 한쪽엔 아직도 오래된 톱과 대패가 걸려 있었다. 그의 손때가 묻은 작업대 위엔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불을 끄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찻잔과 의사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명함 위에 떨어진 빛은 희미했고 손끝은 차가웠다. 민호는 천천히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휴대전화를 껐다. 친구의 전화, 자식들의 메시지 모두 읽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세상과의 문을 닫는 대신 그는 안쪽의 문을 열고 있었다.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무의 숨소리, 톱날의 메마른 떨림, 오래된 시계의 심장박동. 그는 다시 대패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 나무결이 흐려지고 몸속의 통증이 잔잔히 올라왔다. 그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그러나 그 조금은 매번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그는 자신이 만든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단단한 참나무로 만든 작은 우편함이었다. 뚜껑에는 낡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열지 마라. 글씨는 흔들리고 연필 자국은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썼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 약속인 듯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햇살이 들 때마다 먼지가 떠오르고 공기 중에 입자들이 반짝였다. 그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겨울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밤이면 불빛 하나 켜고 앉았다.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내 글씨가 천천히 이어졌다. 지원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 나는 아마... 그는 펜을 멈췄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불빛 아래 종이의 흰 부분이 눈부시게 비쳤다. 그 공백이 마치 말하지 못한 인생 같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지붕 위에, 담벼락 위에,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나무 탁자 위에도 고요히 쌓였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펜을 들어 한 줄을 썼다. 아마 나는 이 말 한 번도 못했지. 미안하다. 그 문장을 쓰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상자 옆에 두었다. 며칠 후 자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문 좀 여세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다. 이제 조금 쉬고 싶다.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흘렀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깨달았다. 두려운 건 병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의료비 청구서, 약값, 병원비, 그것들이 한 장씩 쌓여갈 때마다 그는 자신이 짐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아버지 치료 계속하면 우리 차 팔아야 할지도 몰라. 며느리의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망치처럼 가슴을 쳤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의사의 처방전을 찢었다.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그것을 빗자루로 모으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 작업대를 정리했다. 정리라는 이름의 이별이었다. 톱날을 닫고 손잡이를 다듬고 오래된 못을 한 통에 모았다. 그 모든 움직임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저녁 햇빛이 창문을 스치며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평생 나무를 다루며 살아온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이 자기 몸의 무게조차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지원아, 대호야. 아버지는 평생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한 적이 없구나. 지금이라도 말할게. 미안하다. 글씨는 점점 흐려지고 눈가에 빛이 번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탁자 위 시계 초침이 또 한 칸 움직였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얇은 종이가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그의 옆에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 문장은 중간에서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 공백 속엔 평생 말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라진 날의 아침은 조용했다. 집안 공기가 가볍게 식어 있었고 현관 앞 신발의 방향이 낯설게 바뀌어 있었다. 민호는 오래 묵은 상자에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다. 주머니 속에는 접어둔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그는 문가에 서서 한 번 숨을 고르고 작업대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다. 짧은 문장, 망설임이 남은 피라. 나를 찾지 마라. 그 말은 부탁 같기도 하고 미안함의 모서리 같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종이를 매만지고 문을 닫았다. 문틈이 맞물리는 소리가 집안의 모든 시간을 봉인했다. 골목을 내려설 때 그의 걸음은 일정했다. 가벼운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언덕 아래로 바다가 얕게 반짝였고 겨울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졌다. 버스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잠시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나뭇결을 닮은 선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다. 그 선들을 따라가면 어디서 멈출까?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집과 바다 사이 자신이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침묵의 자리쯤에서 멈추리라. 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는 운전사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맨 뒷자리로 갔다. 차창은 차갑고 맑았다. 산등성이를 넘을 때 바다가 더 가까워졌다. 그는 시선을 낮추어 무릎 위에 올려둔 작은 노트를 펼쳤다. 빈 페이지가 그의 얼굴을 희게 비췄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지원아, 대호야. 글씨가 또박또박 이어졌다. 아버지는 나무를 오래 만졌다. 나무는 말이 없는 대신 방향을 잃지 않는다. 결은 속으로만 흐른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더라. 그는 잠시 멈추었다. 눈앞이 흐릿해지자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안도로가 길게 누워 있었고 구름 그림자가 바닷물 위를 느리게 지나갔다. 버스에서 내려 그는 오래된 트럭으로 향했다. 창문은 소금기 묻은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시동을 걸자 낮게 깔린 엔진음이 배처럼 울렸다. 길은 단순했다. 바다를 오른쪽에 두고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면 끝나는 길. 그는 마지막 커브에서 속도를 줄였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손을 놓았다. 손바닥에 남은 진동이 서서히 사라졌다. 들어가는 작고 따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폈다. 앞 페이지엔 어쩌녁에 쓴 문장들이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로 시작해 괜찮다로 끝나는 문장들. 그 사이사이에 빈칸. 빈칸이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뒷페이지를 펼치고 적었다. 치료를 멈추기로 했다. 겁이 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힘들어질까 두렵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가 떠났다. 나는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 남길 수 있다면 좋은 나무만 남기고 싶다.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뒤틀리지 않는 그런 나무. 문장의 끝에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시각 집에서는 한 통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지원은 반복해서 통화 버튼을 누르다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식탁 위엔 나를 찾지 마라가 펼쳐져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그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감각이 흘렀다. 대호는 장갑을 끼며 말했다. 해안 쪽부터 보자. 두 형제는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각자 차문을 당기고 나갔다. 바람이 거세졌다. 그 바람은 누군가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첫째 날은 허공을 가르는 시간이었다. 한국 끝 방파제, 오래된 가로등 아래, 작업장에서 즐겨 마시던 카페 앞. 그가 앉았을 것 같은 자리마다 그림자가 비었다. 둘째 날의 오후,
파도는 더 거칠어졌고 하늘빛은 낮아졌다. 해가 기울 무렵 지원은 잠깐 차를 세우고 조용히 바다를 등졌다. 뒤통수에 바람이 찼다. 그는 손가락으로 운전대의 가죽을 누르며 숨을 하나 길게 들이켰다. 셋째 날, 길은 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좁아졌다. 산책로 마지막 비탈, 언덕 위, 바다가 크게 보이는 지점. 거기서 그들은 멈췄다. 트럭은 바다를 향해 조용히 서 있었다. 눈으로도 소금 냄새가 느껴졌다. 차 안은 정리되어 있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작은 노트가 열려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조금 젖어 있었다. 지원은 손등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활자를 따라 숨을 골랐다. 나는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 남길 수 있다면 좋은 나무만 남기고 싶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들의 삶 전체를 가볍게 들어올려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자랐던 마룻바닥의 윤기, 겨울마다 덧댄 문틀의 단단함, 침묵을 견디던 식탁의 표면, 모든 것이 그 말과 연결되었다. 대호는 글의 아래쪽을 읽다가 손을 멈추었다. 문장이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너희가 집을 지을 때 그 뒤는 비어 있었다. 펜 자국이 흔들린 채 멈춰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바다를 보았다. 파도 소리는 일정했다. 그 일정함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그는 종이를 조심히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양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말한다. 남겨진 글은 남겨진 사람의 몫이라고. 두 형제는 트럭에서 내려 언덕을 따라 서서히 걸었다. 발밑의 흙은 단단했고 바람은 차갑게 귓불을 때렸다. 길가의 풀들은 몸을 낮추고 있었다. 바다가 한음 낮은 소리로 울었다. 그 소리에 맞춰 두 사람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세 발짝 걷고 멈추고 다시 세 발짝. 걸음의 간격마다 아버지의 침묵이 끼어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 나무 냄새가 다시 올라왔다. 작업대 위엔 정리된 공구와 반쯤 다듬어진 나무판이 있었다. 그 옆에 작은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 흔들림을 계산한 선, 조립의 순서를 표시한 숫자들. 그것은 아기의 요람이었다. 지원은 도면의 모서리에 쓰인 작은 글씨를 보았다. 하나, 수진, 두 아이의 이름이 얇은 연필선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 글씨는 흔들렸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요람의 프레임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나뭇열이 손가락을 따라 미세하게 울었다. 어느 부분은 매끈했고 어느 부분은 아직 거칠었다. 그 거친 부분마다 시간이 멈춘 흔적이 붙어 있었다. 대호는 사포를 꺼내 아주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문질렀다. 사포가 나무를 지나갈 때 작은 먼지가 일어났다. 그 먼지 속에 창문으로 스민 겨울빛이 붙었다 떨어졌다. 지원은 조용히 대패를 들었다. 대패날이 나무 위를 천천히 지나갈 때 얇은 나무피가 말리며 길게 흘러나왔다. 바닥에 쌓인 얇은 곡선들이 바람결처럼 포개졌다. 그날 밤 그들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이 말했다. 톱니의 박자, 못머리의 미세한 울림, 나무가 받아들이는 소리. 한 번 쳐서 밝히지 않는 못은 끝을 조금 다듬어 다시 박았다. 두 번 만에 자리 잡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위로였다. 요람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다. 바닥판과 옆판이 만나는 각도, 흔들림을 지지하는 아치, 균형을 잡는 가로대. 모든 것이 단순한 법칙으로 맞물렸다. 법칙이 단단할수록 요람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 그들은 마지막 가로대를 끼웠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깐 눈을 감았다. 나무 냄새가 깊게 스며들었다. 그 향은 오래된 겨울과 닮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낮게 울었다. 그 소리는 먼 항구에서 들리는 신호음처럼 길게 이어졌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요람을 창가로 옮겼다. 창문을 조금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공기 속에 아주 미세한 소금기가 섞여 있었다. 흔들림은 작았지만 뚜렷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살짝 건드리는 듯했다. 그 순간 지원은 가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노트의 한가운데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나무만 남기고 싶다. 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다만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갔다. 글자의 골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치 오래된 목소리가 살갗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대호는 모통을 덮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울음이 아니라 호흡의 길이를 조절하는 움직임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요람, 창, 바깥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위로 얇게 깔린 새벽의 빛. 그 빛이 창턱을 넘어올 때 형제는 동시에 느꼈다. 문장 속의 나무가 단지 재료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삶을 지탱하던 방식이었고 사랑을 건네던 언어였으며 뒤틀리지 않기 위해 묵묵히 시간을 견디던 마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빛 대신 나무를 남기려 했다. 갚아야 할 숫자 대신 만져질 수 있는 결을 남기려 했다. 무게가 보이는 것을 남기면 남겨진 이들의 마음도 방향을 잃지 않으리라 믿은 것이다. 아침이 완전히 밝자 두 사람은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작업대 위를 훑고 지나갔다. 사포가루가 가볍게 들썩였다가 가라앉았다. 요람은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무결은 더 선명해졌다. 그 선명함은 누군가의 불안 대신 누군가의 첫 웃음을 담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지원은 요람의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한 번 더 쓸어내렸다. 거칠 것이 없었다. 손바닥이 멈추자 마음의 어디선가 느린 박자가 맞춰졌다. 일정하고 잔잔했다. 오래전 공방에서 들리던 망치 소리와 같은 리듬.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트럭 열쇠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반쯤 걷어두었다. 바깥의 바다는 여전히 잿빛으로 출렁였지만 실내의 공기는 밝았다. 요람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문간에 서 있다가 돌아선 듯한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졌다. 그 사라짐은 상실이 아니라 이동에 가까웠다. 자리를 옮겨 머무는 방식. 아버지의 침묵은 바다에서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무에 스며들어 흔들림의 박자로 남았다. 밤의 중앙을 지날 무렵 지원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미완의 문장을 더 이상 채우지 않기로 했다. 빈칸은 남겨두는 편이 더 정직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짧게 적었다. 좋은 나무, 좋은 집. 그 단어들이 요람의 곡선과 겹쳐 보였다. 그의 눈가의 빛이 살짝 고였다가 맑게 흘렀다. 대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공방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깊게 호흡하는 소리 같았다. 사라진 날의 편지는 결국 도착했다. 바다에서가 아니라 나무결을 타고 읽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만져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문장은 오래 남을 것이다. 숫자 대신 손, 약속 대신 결, 그리고 집안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흔들림. 그것이 아버지의 말이었다. 그 말은 잉크가 아니라 빛으로 적혀 있었다. 빛은 매일 아침 창문을 넘어와 요람에 앉을 것이다. 그때마다 집은 한 번 더 가볍게 숨을 쉬고 형제는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 끄덕임이 고맙다는 뜻이라는 걸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아기의 요람, 그리고 빛, 겨울의 끝자락. 창문 밖에서는 서서히 눈이비로 변하고 있었다. 공방 안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소리는 이따금씩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다. 지원은 요람 옆에 앉아 있었다. 며칠째 불을 꺼놓지 않은 탓에 공방에는 희미한 전구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요람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쓸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다.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했다. 아버지의 손길이 아직 그 안에서 숨쉬는 것 같았다. 대호는 반대쪽에서 못이 잘 밝혔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동작은 정확하고 조용했다. 두 형제의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안정을 주었다. 공구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나무가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서로의 마음을 메우는 대화가 되었다. 창문을 스치고 들어온 바람 한 줄기가 먼지를 일으켰다. 먼지는 빛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그 빛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살아있는 것과 사라진 것의 경계에 머무르는 듯한 빛이었다. 지원은 갑자기 요람 안쪽에 손을 넣었다. 바닥판이 흔들림 없이 단단한지 확인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나무의 온도가 고르게 따뜻해. 그 온도는 누군가의 체온처럼 낯설고 익숙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손을 대셨겠지. 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인정이자 위로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요람이 그 증거였으니까. 밤이 깊어가자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검은 잉크처럼 잔잔했다. 멀리서 배 한 척의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이 요람이로 반사되어 조용히 반짝였다. 지원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아버지의 숨과 닮아 있었다. 긴 세월 동안 나무를 다루며 배운 호흡, 밀어붙이지 않고 억지로 잡지 않고 그저 기다리며 다듬는 호흡.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다. 좋은 나무는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이 깎고 바람이 다듬는다. 그 말은 그때는 단순한 직업의 철학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인생의 문장으로 남아 있었다. 대호는 요람 옆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사포가 쥐어져 있었다. 아직 거친 부분을 찾고 있었다. 사포가 나무를 스칠 때마다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아버지가 웃을 때의 숨소리와 닮아 있었다.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일을 이어갔다. 사포질, 못질, 대패질, 모든 동작이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공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참 후 지원은 요람을 창가로 옮겼다. 창문을 반쯤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바람은 요람을 살짝 밀었다. 요람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누군가의 손길 같았다. 그들은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흔들림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 잠시 후 집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맑은 웃음이었다. 그 소리가 요람까지 번져왔다. 지원은 창문을 완전히 열었다. 찬 공기와 함께 아이의 웃음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웃음이 나무와 부딪히며 울렸다. 나무가 답하듯 미세하게 울었다. 그 울림은 오래된 피아노의 첫 음처럼 맑고 깊었다. 대호는 요람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살짝 흔들었다. 요람이 더 크게 흔들렸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둘 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존재의 다른 형태였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게. 그 무게는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잔향이었다. 빛이 점점 강해졌다. 구름이 걷히자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요람의 곡선을 따라 흘렀다. 나무결이 선명해지고 옆면의 조각들이 드러났다. 거기에 새겨진 이름. 하나, 수진. 두 아이의 이름이 빛 속에서 부드럽게 떠올랐다. 그 글씨 위로 햇살이 닿자 마치 미소처럼 반짝였다.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아.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요람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 위로 햇빛이 내려앉았다. 그는 손바닥을 펴고 빛이 스며드는 감각을 느꼈다. 그 빛이 따뜻해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들은 그날 하루 동안 요람을 떠나지 않았다. 해가 기울 때까지 빛이 변하는 속도를 지켜보았다. 오후의 빛은 금색에서 주황으로, 주황에서 붉은 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희미한 회색으로 사라졌다. 빛이 변할 때마다 요람의 색도 달라졌다. 그 변화가 시간의 흐름이자 생명의 모양이었다. 저녁이 되어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요람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맞췄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낮게 이어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돌아왔다. 지원은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말했다. 좋은 나무, 좋은 집.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다시 공방 안의 파문처럼 번졌다. 그때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요람이 작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에 맞춰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먼지 사이로 빛이 부서졌다. 그 빛의 조각들이 요람 안에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돌아와 앉은 것처럼 보였다. 지원은 속삭였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아버지. 그 말과 함께 공방 안은 조용해졌다. 요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지된 모습 속에서도 무언가 살아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고 창밖에 바람이 달라졌다. 요람 안에는 이제 진짜 아기가 누워있었다. 하나는 작은 손으로 공기를 움켜쥐었고 수지는 웃으며 눈을 깜빡였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요람 위를 스쳤다. 나무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공방 전체를 감쌌다. 지원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엔 눈물도 웃음도 아닌 묘한 평온이 번지고 있었다. 대호가 옆에서 말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다시 요람 위로 떨어졌다. 아이들의 웃음이 빛과 섞였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목소리처럼 들렸다. 좋은 나무는 오래 버틴다. 그 문장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와 천천히 공방의 벽을 스쳤다. 그 벽에는 아직 아버지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자국마다 결이 있었다. 그 결 위로 빛이 흘렀다. 공방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다. 요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함께 숨쉬고 있었다.